세상 모든 것의 기원, 어디에도 없는 고고학 이야기. 강인욱, 지음. 원조 논란보다 중요한 것. 이처럼 사람들은 약 1만 년 전부터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맞춰 저마다 독특한 발효 음식을 발명하고 보급해왔다. 인류가 발효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증거는 고고학의 발달로 전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고학 연구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김치 같은 발효 음식과 그것의 역사는 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음식 문화를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은 기원이 아니라 그 음식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떤 식으로 적응하며 만들어 왔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의미 없는 논쟁이다. 오늘날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햄버거가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여담일 뿐 햄버거의 본질을 설명해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음식에 민족적 자부심을 얻는 것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음식은 영향력이 강력한 문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음식을 가장 먼저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세계가 그 음식을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기억하지는 않는다. 와인의 역사를 예로 살펴보자.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와인을 처음 만들어 마신 지역은 조지아를 중심으로 하는 서아시아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와인의 나라 하면 프랑스나 칠레를 꼽는다. 역설적으로 전통 음식의 세계화를 지향한다면 원래 조리법과 맛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중국 음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유는 전 세계에 널리 퍼진 화교들을 통해 그와 같은 로컬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한국 김치는 2013년과 2015년 각각 남한과 북한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선정심사를 위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는 김치라는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살려서 만들어졌다고 평가받는다. 이 보고서에는 김치의 역사가 1000년 정도라고 적혀 있었지만 기간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원조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문화의 현대적 의미와 보편적 가치다. 이는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하며 붙인 타이틀, 김장, 김치를 만들고 서로 나누기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선정위원회 측은 김치의 원조를 따지지 않았다. 그보다는 인류가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지혜롭게 저장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었던 지혜를 김치에서 발견하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 승자는 불분명한 원조를 큰 소리로 주장하는 자가 아니었다. 세계 사람들이 절로 고개를 끄덕이는 가치를 재발견해낸 자가 승자였다. 삼겹살, 녹진한 돼지 비계 속에 담긴 민초들의 애환. 짭짤하고 고소한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은 한국을 대표하는 돼지고기 음식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돼지 비계 요리를 즐기는 나라는 유라시아 전역에 꽤 많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돼지 비계 요리를 만들어 먹는 나라가 있다. 바로 유라시아 초원 서쪽 끝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염장을 한 생삼겹살 요리가 유명하다. 또한 삼겹살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유라시아 초원에서 문화적 교류를 이끌어낸 음식이기도 하다. 세계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돼지 비계를 사랑하는 이유. 나는 추운 시베리아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영하 30-4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를 6해나 경험하는 동안 나를 추위와 허기에서 지켜준 음식은 단연 돼지 비계를 염장한 쌀로였다. 쌀로를 만드는 레시피는 지역과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다. 하지만 그 기본은 대개 비슷하다. 서늘한 봄이나 가을에 돼지 비계 또는 삼겹살을 준비해 큼지막하게 잘라서 항아리에 넣고 그 위에 소금을 넉넉히 뿌린다. 며칠이 지나면 삼투압 현상으로 소금이 비계에 배어들며 염장이 된다. 기호에 따라서 소금과 함께 후추나 고추 같은 향료를 넣기도 한다.
완성된 쌀로는 얇게 잘라서 빵 위에 얹어 먹는다. 쌀로는 고열량인데다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다. 쌀로는 우크라이나의 전통 음식인데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는 우크라이나 출신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이 자연스럽게 시베리아의 토착 음식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돼지 비계를 먹는 풍습은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 로마의 라르도라는 음식도 돼지 비계를 활용한 것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돼지 비계는 포크 스크래칭이라고 하는 요리에 사용된다. 우리 역사에서는 북방의 추운 곳에 살던 음루인과 그들의 후손인 만주족들이 돼지비계 요리를 해먹었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돼지비계를 먹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재료의 특성상 상하기 쉽고 역한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잡내를 없애고 요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빈곤층이나 고기를 손질하는 일부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살로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한때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살로 박물관이 있었을 만큼 이들은 살로를 민족의 음식으로 자부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우크라이나는 체르노잼이라는 흑토지대가 발달한 세계의 곡창지대다. 쉽게 말해 신선한 곡물과 야채가 풍부하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돼지 비계 요리가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힘든 환경을 개척한 우크라이나인의 역사가 숨어 있다. 유목민이 가르쳐준 돼지비계의 맛. 우크라이나인들의 돼지비계 사랑은 그 기원이 오래되었다. 약 1000년 전 키예프 루스 시절 기록에도 등장할 정도다. 키예프 루스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들의 주류인 슬라브인이 세운 최초의 나라로 여겨진다. 중국 근처의 만리장성에서 시작한 유라시아 초원은 우크라이나의 동부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키예프 루스 이전부터 슬라브인 외에도 동아시아 초원에서 많은 유목민들이 유라시아 초원을 건너와서 정착했다. 이곳에 정착했던 다양한 민족들의 내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삼국시대인 3세기 무렵에는 중국의 패망한 흉노 일파에서 비롯한 훈족이 이 지역까지 대거 밀려왔다. 훈족의 대이동 직후에는 몽골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와도 협력했던 유연의 후예인 아바르족이 이곳에 선진 기마 문화를 전파했다. 튀르크 일파가 세운 하자르크 한국은 동유럽과의 교역을 담당하며 크게 성장했다. 키예프 루스가 멸망한 직후 200여 년 동안에는 몽골이 세운 킵차크 한국이 이 지역까지 진출해 있었다. 요컨대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유라시아 초원의 문화가 우크라이나 고대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라시아 초원과 동유럽 평원이 만나는 지점인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수많은 유라시아의 선진적인 기마 문화와 황금 예술이 전해졌다. 살로의 어원도 이처럼 동쪽에서 지속적으로 밀려온 유목민들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 살로는 말 안장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슬라브인의 언어 사들로에서 유래했다. 돼지 속살 위에 얹어진 지방이 마치 푹신한 안장 같아 보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유럽에서는 육회의 일종인 타르타르 스테이크가 기마 민족이 말한장 밑에 말고기를 넣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든 것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은 살로를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살로는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온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담긴 음식이다. 16세기 이후 우크라이나는 코사크인들의 발흥으로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초원 유목민의 오랜 풍습인 변발의 일종인 추드를 하고 강인한 기마민족으로서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살로가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이 지역을 지배했던 무슬림인 튀르크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였던 돼지 비계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값은 저렴하지만 든든한 열량 공급원으로 돼지 비계가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마치 한국전쟁 직후 유행한 부대찌개나 부산의 먹장어 요리처럼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다. 다른 듯 같은 매력, 삼겹살과 살로.
우리나라에서 삼겹살 구이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1970년대 말이다. 하지만 비계가 낀 돼지고기에 대한 사랑은 그 역사가 무척 오래되어서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요리책에도 세겹살은 돼지 중에 최고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겹살 구이가 비교적 최근에야 유행하게 된 데는 비계가 가진 특유의 잡내가 한몫했다. 지방이 가득한 비계는 고기의 여러 부위 중에서 인기가 없는 부위다. 자연스레 값도 싸다. 하지만 돼지 종자 개량을 통해 특유의 잡내를 없애고 비계 사이에 살이 들어차도록 한 결과 삼겹살 구이라는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돼지비계 요리를 사랑하는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다.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해서 유목 문화의 영향이 강하다는 점, 주변 강대국들의 침탈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점 등이 그렇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오래전부터 농업이 주요한 산업이었지만 다양한 육가공 문화가 발달했다. 육류 단백질은 농경민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비계처럼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부위를 가공해서 영양분을 섭취할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살로나 삼겹살 구이 같은 요리를 개발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살로와 삼겹살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최고의 술안주라는 점이다. 삼겹살에는 소주이듯이 살로에는 보드카가 제격이다. 여기에 상큼하고 아삭한 양배추 절임까지 곁들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가히 최고의 안주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살로와 삼겹살 구이가 각각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국민 음식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그보다는 이 음식들 속에는 척박한 역사와 가난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내고자 했던 두 나라 민초들의 강인한 생존력이 담겨 있기에 서민들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소고기, 편견을 딛고 이어진 우리의 별미. 농경사회에서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축이었다. 그래서 가족처럼 대접을 받았으며 신성시하기까지 했다. 한국에서는 버릴 곳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꼬리부터 소 발톱까지 부위별로 다양한 요리법이 오래전부터 발달했다. 그리고 오늘날 소고기는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의 대명사다. 살아서는 농사를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죽어서는 단백질의 원천이자 특유의 고소한 풍미로 입맛을 사로잡았던 소. 소와 관련된 유물들을 통해 소숭배와 소고기 미식의 역사를 살펴보자. 숭배 대상이었던 소. 가축소는 오록스라 불리는 야생소에서 기원했다. 오록스는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초기 벽화에서 볼 수 있는 뿔 달린 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야생 오록스를 처음으로 가축화하는 데 성공한 것은 근동 지역이다. 가축화된 소는 약 6,000년 전 실크로드를 통해 동아시아로도 전래된다. 이후 양쯔강 이남에서는 목에 혹이 달린 혹소를, 북방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우리가 아는 황소를 키웠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서 키웠던 소의 원형은 3,300년 전 상나라 유적에서 발견된 소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즈음부터 각지의 자연환경에 맞춤한 소가 사육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소고기를 좋아하면서도 소를 가족처럼 여기거나 조상처럼 숭배했다. 소를 숭배하는 전통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한 풍습은 아니다. 전 세계 고대 유적에서는 소 숭배 흔적이 두루 발견되었다. 야생소는 2m 크기에 몸무게는 1톤에 달했다. 매머드가 멸종한 이후 야생소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초식동물이었다. 거대한 몸집에 더해 커다란 뿔까지 달렸고 몸 전체는 시커먼 털로 뒤덮였으니 인간들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당연했다. 9,000년 전 근동 지역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인 차탈회위크에서는 거대한 야생소를 사람들이 사냥하는 모습, 경외하는 모습이 새겨진 유물이 발견되었다.
야생소는 신석기인들에게 경외의 대상인 동시에 주요한 식량이었던 셈이다. 지중해 크레타 문명에서 전해지는 미노타우루스 신화나 근동 지역의 바알 신 숭배에서 보듯 뿔 달린 소는 인간에게 경외와 존숭의 대상이었다. 한반도에서도 소를 숭배하며 제사를 지낸 흔적이 발견되었다. 전남 나주시 보감리 고분군에 있는 마한족장의 무덤 근처 늪에서 소뼈가 발굴된 것이다. 이를 통해 남도의 기름진 옥토에서 농사를 짓던 마한 사람들이 소의 제사를 지냈음이 밝혀졌다. 당시 무덤 주변 도랑에서 사지가 묶인 채 머리가 잘린 소뼈가 통째로 발견되었다. 추정컨대 잘린 소머리는 따로 어딘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고 소의 몸통은 족장의 무덤 곁에 묻은 것이다. 천대와 편견을 이겨낸 맛.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요리해서 먹는 소고기 부위는 120여 가지에 이르는데 이는 소고기를 주식으로 삼는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되는 수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왕조 600년 동안에는 엄격하게 소의 도축을 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소고기 요리법이 발달한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강력한 배경으로 손꼽히는 2가지는 몽골이나 말갈과 같은 유목민족과의 접촉, 그리고 백정으로 대표되는 소고기 도축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다. 몽골 침략기에 한반도에는 다량의 소가 유입되었는데 그와 함께 목축 및 다양한 도살 기술이 함께 전해져 보편화되었다. 그 전통은 백정과 수척 등 특수 집단들에 의해 수백 년간 이어져 왔다. 백정으로 일했던 이들은 본래 삼국시대 이래로 백두대간을 따라서 연해주와 간도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산악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흔히 말갈기라고 알려진 이들은 농경민들이 잘하지 못했던 고기의 도축과 가공에 능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백정은 극도로 천대받는 직업이 되었지만 우리가 즐기는 소고기 요리법은 전적으로 이들에 의해 발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고기는 도성 내 소의 도살을 엄금했던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했다.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서는 소뼈를 가지런히 모아 구덩이에 묻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공평동은 조선시대 관공서들이 몰려있던 동네다. 조선시대의 한성 내에서는 소 도축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대문 밖에서 소를 도살해 들여와야 했다. 공평동 유적은 솔선소범을 해야 할 관리들이 대놓고 관청에서 고기를 잡고 회식을 한 흔적이다. 사료에 따르면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를 대고 소를 잡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조선 후기에 인기가 많았던 소불고기 요리로는 설하멱을 꼽을 수 있다. 눈 오는 날 찾는다라는 뜻의 설하멱은 일종의 꼬치구이로 소고기를 불에 구웠다가 찬물이나 눈에 넣어 식힌 후 기름을 발라서 다시 한번 구워 먹는 요리다. 지금도 유라시아 일대에서 널리 유행하는 꼬치구이인 샤슬릭도 분무기 같은 것으로 물을 뿌리면서 고기를 구우니 요리법이 비슷하다. 보다 대중적인 소고기 요리의 대표로 설렁탕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소의 머리, 내장, 뼈다귀, 발, 도가니 따위를 푹 삶아서 만든 국 또는 그 국에 밥을 만 음식인 설렁탕은 말뼈나 양뼈를 고아서 만든 몽골과 카자흐스탄 요리인 슈르파와 그 맛이 거의 똑같다. 가축의 뼈를 푹 고아서 만든 이 음식들은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부위까지 살뜰하게 조리해 영양 섭취를 해야만 했던 민중들의 지혜가 담긴 레시피라고 할 수 있다. 한우의 맛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오래전 소고기의 맛은 어땠을까? 아쉽게도 이를 알아낼 도리는 없다. 전통의 맛을 복원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언젠가 미국 화교들이 운영하던 미식가 클럽이 하버드대에서 중국 고고학을 전공한 교수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거액을 들여
3000년 전 중국 상나라의 음식을 세심하게 복원하고자 시도했었다. 잃어버린 중화민족의 전통을 음식으로 잇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식단을 복원하고자 했으나 역시 실패로 끝났다. 다양한 문화의 갈래 중에서도 음식 문화만큼 쉽게 변형되는 것도 없다. 맛은 매우 즉흥적이고 상대적인 감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우 요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세계인의 다양한 입맛에 맞춰 적극적으로 조리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20세기 한우의 역사는 획일화의 역사였다. 그 결과 전통 한우는 그 기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최신 DNA 기법을 도입해도 한우의 기원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그 이면에는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진 급격한 한우 표준화 작업이 존재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한우는 황우, 치구, 흑우, 제주 흑우로 크게 네 종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황우만을 한우로 표준화함에 따라 한우의 다양한 유전자 풀이 고립되었고 이후 전통소의 명맥이 끊겨버렸다. 한우가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으려면 다양한 요리법만큼이나 품종을 개량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소 복원 작업과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이를 위한 방편들이다. 신라는 닭의 나라였다. 장년층이라면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월급날 고소한 향을 풍기며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귀가하시던 추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치킨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배달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심지어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의 치킨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 곳곳에 널리 퍼지는 중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닭 요리에 일가견이 있었다. 그 기원은 삼국시대 신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닭, 신라의 역사와 함께하다. 닭은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에서 신령한 존재로 대우받은 가축이었다. 닭은 새벽에 우는 습성으로 인해 새로운 시간을 연다는 의미에서 길조로 여겨졌다. 또한 붉은 벼슬이 있어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영물이자 벽사의 동물로도 생각되었다. 복을 부르는 새로 숭배했기에 전통 혼례상에도 올리는 동물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라 신화에 닭이 등장한다. 삼국사기에는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석탈해왕 9년 봄에 왕이 금성 서쪽 시림숲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 날이 밝은 후 닭이 우는 곳에 가 살펴보니 나무에 작은 함이 달려 있었고 그 안에 조그마한 사내 아이가 들어있었다. 아이는 총명함과 지략이 넘쳤기에 알지라 이름하고 금함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성을 김으로 삼았으며 닭 우는 소리로 아이가 있는 곳을 발견했으니 시림의 이름을 바꾸어 계림이라고 칭하고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다. 신화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닭은 상서로운 기운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로 서술되었다. 흔히 한국을 대표하는 신화로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단군 신화를 꼽는다. 단군 신화는 유라시아 북부에 널리 퍼져 있는 곰 신화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신화에는 곰 신화 외에 또 다른 흐름이 존재한다. 바로 난생 신화다. 건국의 주역이나 영험한 인물이 알에서 태어난 것을 골자로 하는 난생 신화는 남방기 신화의 주된 흐름이다. 실제로 삼국시대 신라와 가야에서는 닭과 알로 대표되는 난생 신화 사례가 많이 보인다.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며 신라 천마총에서는 달걀이 출토되기도 했는데 이 달걀은 식용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달걀은 닭이 태어나는 장소이므로 그 자체로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했다. 신라는 대외적으로 계림으로 불렀다. 삼국유사에는 인도에서 신라를 구구타의 설라라고 불렀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서 구구타는 닭을 가리키는데 인도 유럽어 계통인 산스크리트어에서 닭 울음을 표현하는 의성어가 구구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산스크리트어로 예설은 한자의 귀와 대응된다. 신라를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신라에서는 계신을 공경하여 높은 이들의 관에 깃을 올려 장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라와 고구려의 모자 장식 유물에는 모두 새 깃털이 달려있다. 이는 닭을 숭배했던 증거인 셈이다. 고고학적으로 닭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사료로 전해지는 내용과 달리 정작 고고학 자료에서 닭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학자들은 오래전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닭을 키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새로운 주장이 등장한다. 허베이성의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가축화된 닭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증거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닭의 가축화 중국 기원설이 힘을 얻는 듯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꿩의 존재다.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닭과 꿩은 외양상 거의 유사하다. 지금도 연변 조선족 사이에서는 소뚜껑만 열면 꿩이 후드득 날아온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북한과 만주 지역에서는 닭을 키우는 것보다 꿩을 사냥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으로 여겨졌다. 한국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간해에서 닭을 가축으로 키운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토종닭 DNA를 분석해 보니 중국 운남 지역에서 온 것이 많았다. 이러한 한국의 토종닭은 일부 일본으로도 건너갔다. 가야와 마한에서도 발굴된 닭 숭배 유적. 신라뿐만 아니라 신라와 인접했던 마한과 가야 지역에서도 닭을 신성시했던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1995년 경남 고성군 동해동의 3, 4세기 가야 고분 근처에서 아주 특이한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고분 근처에 제사를 지내던 구덩이에서 발견된 청동기다. 어른 손바닥 정도 크기인 직경 8.9cm의 청동기에는 닭처럼 벼슬이 있는 새 2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 주변에는 빽빽하게 고사리 무늬도 새겨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 뒤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남 영암군 수동마을에서도 이와 똑같이 생긴 새 모양 청동기가 출토된다. 이는 당시에 두 나라 모두 동일한 제사 풍습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즉, 두 나라 모두 닭처럼 생긴 신령한 새를 모시는 풍습이 있었다. 가야 유적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표현한 토기들이 자주 출토되는데 그 중에는 마치 원두막 같은 지상가옥 모습의 토기도 있다. 특히 경남 함안군 마리산의 가야 무덤에서 발굴된 집 모양 토기는 특별하다. 이 토기의 다리는 마치 닭과 같은 새의 다리처럼 표현되었다. 그 모양도 쭉 뻗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울어져서 마치 어디론가 달려가는 듯한 모습이다. 토기의 이런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토기가 출토된 장소부터 곰곰 생각해 봐야 한다. 이 토기는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즉, 실제적인 용도가 있었다기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지고 함께 묻힌 물건이라는 뜻이다.
세 다리를 지닌 집 모양 유물은 유라시아 곳곳에서도 발견된다. 러시아 대문호 푸시킨의 시 구절에도 고대 러시아인들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닭다리 모습을 한 집이 등장한다. 한국의 토종닭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닭을 숭배하는 문화는 일본으로도 확산되었다. 일본에서는 대체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에 이르는 야요이 시대부터 무덤에서 닭뼈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무덤에서 발견되는 닭뼈는 그 수가 다른 새들의 것에 비해 훨씬 적다. 또한 닭뼈가 발견되는 무덤들의 위치도 제한적이어서 주로 한국과 가까운 규슈 일대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본에서 식용으로 닭을 키운 것이 아니라 제사 등 의식에 사용했음을 뜻한다. 닭을 숭상한 신라인의 후예, 이제는 치는 힘을 받들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DNA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닭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가축화된 여타의 동물들과 달리 닭은 특정 지역에서 길들여진 후 세계로 퍼져서 다양하게 분화했다고 한다. 학자들은 대체로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또는 인도 등 아열대 지역이 닭을 가축화한 기원지로 유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야생 닭이 이 지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찍 닭을 가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닭과 병아리는 소나 돼지 등과는 달리 크기가 작아 사람과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닭과 병아리는 인간에게 안정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원천이었다. 오늘날에도 닭은 현대인들에게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별식이다. 특히 치킨은 다양한 닭 요리 중에서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울푸드가 되었다. 닭 특유의 보드라운 육질을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옷으로 감싼 뒤 다양한 시즈닝까지 더하니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별미가 만들어졌다. 어떤 이들은 치킨 맛에 푹 빠진 나머지 치킨을 치는 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웃자고 하는 말이겠지만 이 땅에서 닭을 숭배해온 역사가 유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고고학자의 눈에 치킨에 대한 경배가 그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상어고기, 2000년을 이어온 우리의 제사 음식.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다.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중 하나는 아무래도 제사 지내는 모습일 것이다. 제사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때로 가족 간의 갈등을 빚기도 하고 여성들에게 지나친 노동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춰져 가부장제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제사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을 기리기 위해 인류가 지난 수만 년간 이어온 예법이자 전통이다.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문화의 한 형태로서 제사는 많은 맥락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흥미로운 풍습이다. 상어고기, 2000년간 사랑받은 제수용품.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예법이 있지만 지역에 따라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제사 음식이 있는데 바로 상어고기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경상북도 일대에서는 돈백이라 불리던 상어고기가 제사상에 반드시 올라갔다. 상어는 몸체가 크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아도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많아서 신석기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 경상도 지역에서 상어를 제사에 올린 역사는 적어도 무려 17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주, 울산, 포항 일대의 신라 무덤들에서 상어뼈가 두루 발견되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4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가 차츰 세력을 키워감에 따라 제사상에 상어고기를 올리는 풍습은 경상북도 일대로까지 전해져서 안동 지역 고분에서도 상어뼈가 출토되었다. 이 정도면 신라 문화는 상어 문화권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제법 신분이 높은 족장이나 마을 어르신을 묻은 큰 고분에서는 상어뼈가 통째로 발견되기도 한다.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서 발굴된 삼국시대 이 지역 지도자의 고분에서는 순장자의 발 쪽에서 무려 3마리의 상어뼈가 통째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발굴된 상어뼈는 모두 머리 부분이 없었다. 경산은 대구 남쪽에 위치한 내륙도시다. 상어가 잡힌 동해 연안에서 이 지역까지 상어를 운반하려면 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상어를 날것인 채로 옮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운반하는 동안 부패를 피할 수 없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머리가 없는 상어뼈는 당시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상어를 잡은 뒤에 금방 상해버리는 머리와 내장 부위는 제거하고 통째로 염장해서 내륙으로 운송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